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했다시피 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레를 좀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이거를 보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언제쯤이더라? 30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20대 후반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백조의 호수를 하나 보게 되죠.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뭐 교양인이라면 이 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었어요. 진짜 그런 이유로 봤었죠.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오 한참을 그냥 눈을 ков많이 뜨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개 더 볼까 해서 이제 지제를 보게 되고 또 와 빠져들게 되고 그 다음에 라바야데르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나 빠져들게 되었었죠. 어느 정도를 많이 봤냐면은 저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매일 봤어요. 거의 1년 반 정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봤어요. 매일. 그 정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음악을 다 외워요. 외우고 각 무대마다 사용된 음악의 어떤 미묘한 차이점을 느끼게 돼요. 그 지점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은 또 까먹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전체 다 해봤자 20개가 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고 뭐 많은 설명이 들어가기도 솔직히 좀 애매하죠. 결국 춤이거든요, 이게. 뭐 추상적인 말을 자꾸 나열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작품들은 싹 다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항상 다짜고짜 백조의 호수 들어가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역사적 맥락 아래에서 발전이 되었는가 이것부터는 먼저 짚고 들어갑니다. 이건 내 성격이에요. 항상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초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좀 관심이 가면은 직접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발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요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거는 그냥 춤이에요, 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레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거대한 무대 위에서 수많은 무용수들이 나와서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이제 춤을 추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공연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춤이 그렇게 시작되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작은 그냥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당시에 그 궁정에서 이루어졌었던 사교 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피렌체나 이런 데서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파티를 연다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술만 먹고 뭐 하긴 좀 그렇잖아. 사실 뭐 음악도 좀 듣고 뭐 술도 좀 먹고 얘기도 좀 하다가 또 춤도 좀 추고 뭐 그렇게 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춤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됐었던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그냥 사교 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이탈리아의 이 궁정 연회가 프랑스 왕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족들이 이 이탈리아 이 도시 국가들의 또 유명한 좀 가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뭐 연회, 뭐 예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탈리아 전반의 문화적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엄청나게 동경하게 되죠. 너무 부러웠나 봐, 그게. 하긴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르네상스기에 엄청난 문화적 부흥을 이르게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왕궁에서 이탈리아의 예술가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궁에서 좀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뭐 그랬었죠. 물론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안 오죠. 한 B급 정도가 왔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자, 그런 한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16세기에 프랑스에서도 궁정연애가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유럽이나 미국 애들 왜 그 파티 문화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좀 따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그게 약간 좀 주류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죠. 요새 하다못해 뭐 술 먹다가 뭐 건배라고 하는 것도 누가 요새 건배라고 합니까? 치어스라고 하죠. 그래서 건배라고 하면 되게 촌스럽잖아. 약간 좀 아재티나고,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언가를 동경하게 되고 그 동경하는 것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 해보니까 꼭 괜찮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프랑스 왕정이 딱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탈리아를 동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프랑스 왕궁에서 이제 좀 연회를 좀 멋지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걸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당시에 이제 안에서 춤을 추던 것을 이제 뭐 발리나 뭐 발레띠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걸 통칭해가지고 이제 오늘날에는 발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르네상스기 당시에 이 춤이라고 하는 거는 이 궁정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그 봉건 귀족들이 있잖아요. 봉건 사회니까 한테는 3대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국왕에게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웃길 수 있는데 연회에 참석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야 뭐 당연한 거고, 뭐 전쟁 없으면 갈 일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하겠어요? 연애가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를 좀 더 멋있게, 좀 더 화려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애의 사이즈를 점점 크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춤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왈츠 같은 거 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하게 되죠. 지금도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옛날 영화가 아니지,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옛날이 배경인 영화를 보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애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그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조금씩 더 발전하게 되죠.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춤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추려면요, 그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칙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나름의 어떤 틀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다가 1581년에 왕비의 희극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생기게 돼요. 이게 최초의 발레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왕비의 희극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볼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음악이랑 달라요. 음악은 악보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록이 가능해요. 근데 춤은 기록이 안 된다, 이게. 영상으로 찍으면 모를까? 이 기록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전되어야 되는데, 이 구전이 안 되게 되면은 이 춤은 그대로 그냥 상실되게 돼버리죠. 왕비의 희곡도 딱 거꾸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춤이었는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최초의 발레라고 불리냐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연회의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춤이 있고 테마가 있고요. 연기가 들어가야 되고 음악이 들어가고 무대 장치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작품이 나오게 돼요. 스토리는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오디세이아 있죠. 거기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무대를 좀 환상적인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오디세이아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하면 좀 환상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면서 좀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연진들은 주로 뭐 귀족들 이런 애들이 이제 맡게 되죠. 의상은 당연히 굉장히 화려한데 오늘날의 발레 복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좀 호화스럽게 입고 나왔어요. 그냥 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예쁜 옷에다가 제일 예쁜 보석을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막 했었고, 공연 시간이 꽤 길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무슨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오래 했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장치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발레를 보고 이제 대발레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연회에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딴딴딴 춤추는 거 하나 하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시켰을 때 이쪽을 이제 공연으로서 활용되는 거 이쪽을 이제 대발레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이 그럼 언제 이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냐면은 루이 14세 시기 때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에서는 발레가,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루이 14세가 왜 이렇게까지 발레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을까? 요거를 하려면은 또 미술사 수업에서 루이 14세까지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못 갔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루이 14세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별명이 태양왕이라고 부르죠.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자칭 태양이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게? 자, 보통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신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러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게 되죠.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태양으로 상징이 됩니다. 뭐 기독교라고 해서도 특별히 다를 건 없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형태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태양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내가 바로 과히 신과 맞먹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예요. 알겠죠? 단순하게 지가 잘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이 많이 엿보이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어떤 문화적 역량을 좀 새롭게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당시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 바로크 양식이 유행을 했었죠. 루벤스의 그림 이런 거 보통 이제 이탈리아 바로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루이 14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좀 많이 받아들였던 곳이 뭐 오스트리아나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나 스페인 쪽 뭐 거의 대부분 다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나 자기는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문화적인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약간 좀 핫바리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프랑스다운 프랑스가 좀 더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가 태양이니까 나의 어떤 지위에 걸맞는 그런 어떤 문화적 역량을 좀 자발적으로 갖추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이 문화 산업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루이 14세 때 문화적 역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쪽에서는 이제 그 푸생이라는 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발레를 하고 있으니까 춤에다가 이야기를 좀 좁혀보자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 춤이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를 하나 만들게 돼요. 왕립무용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를 설립하게 되고, 물론 이 사람이 지은 학교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많이 있었는데, 춤도 이제 학교를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학교를 만들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별거 없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다. 학교에 가면은 뭘 배웁니까? 뭘 근거로 해서 배워요? 보통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순서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 배울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획일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또 획일이라고 말하니까 이걸 너무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쁜 게 아니죠. 검증된 지식을 획일화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값싸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이득이 많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철학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루이 14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데카르트예요.
자, 데카르트 여러 번 얘기했죠. 여기저기 영상에서.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음. 자, 주어가 뭡니까? 나는이에요. 수어가 뭐죠?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존재한대요. 뭐 할 때?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건 누굽니까? 내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나의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에는 나는 존재한다. 무엇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데카르트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죠. 또 데카르트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좀 수학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학을 좋아하죠. 그렇게 이 사람은 좀 명확하고 합리적인 것, 좀 이성적인 것,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데카르트의 영향이 이 프랑스 사회 내에서 아주 크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형식이나 어떤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고,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에 딱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춤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만약에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부여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한 거죠. 춤의 규칙을 만들고 스토리 안에서 연계성을 띄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허우적허우적 그냥 의미 없는 춤사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야기 안에서 연계성을 가진 채 들어오게 되고요. 좀 연극적인 면을 좀 더 부각시켜 가지고 하나의 무용극으로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규칙으로 좀 독립하게 되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규칙해서 이제 규율화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에서 이제 하나의 교본을 만들게 되면은 이 교본에 입각해서 무용수를 양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양성된 무용수들은 무엇을 하느냐? 간단해요, 그냥. 공연을 하는 거죠. 어떤 공연을 하냐면은 뭐 국왕의 행사나 뭐 국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공연을 하게 되고, 대부분 내용은 어떤 국가의 권위, 프랑스의 어떤 위대함, 뭐 루이 14세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을 좀 찬양하는 데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연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왕의 후원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의 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공연이다 보니 또 왕이나 국가나 뭐 프랑스나 이런 것들을 좀 드높이는 내용이 많이 첨부되고요. 특히 그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갔었어요. 이렇게 해서 루이 14세는 꼭 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산업에다가 관심을 많이, 산업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고 그냥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프랑스를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게 되죠. 알겠죠?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문화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꽤 길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프랑스는 그 문화적인 역량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레가 발전하게 된 기본적인 틀을 이제 대충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발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이걸 볼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낭만 발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낭만 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